오늘은 문어죽을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누군가 토해놓은 것처럼만 보이고 역한 냄새가 나서 겨우겨우 먹었다. 딸은 내게 아빠 무조건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며 엄한 엄마처럼 굴었다. 굶어 죽고 싶냐고 화를 내는 딸을 봐서라도 먹었다. 토하면서 먹었다. 어째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나에 대해서 쓰신 적은 없으셔? 쇼코는 빨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으며 웃었다. 내가 미스터 김을 빼다 박았다고 좋아하셨어. 우리가 다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을 때 미스터 김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내가 만든 영화가 상영된 영화제에 다녀왔던 이야기도 쓰셨어. 나는 할아버지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못했었다. 팔순이 다 된 노인이 굳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앞으로 지급된 표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영화계 사람들의 뿌린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시사에 오실 수 있느냐고도 묻지 않았었다. 할아버지가 보여달라고 한참이나 붙인 뒤에야 나는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영화를 할아버지 앞에서 틀었었다. 집을 잃은 소녀가 공사가 중단된 빈 아파트에 살다 쥐로 변하는 내용의 15분짜리 단편 영화였다. 영화는 당연히 혹평을 받았다. 선악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고 메타포가 강해서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평도 내리지 않고 그저 내게 묻기만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건지, 정말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심지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뒤로 변할 수 있는 건지, 그 소년을 잡아낸 카메라는 누구의 시선인지 묻기도 했다. 그 불편하고 듣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쇼코는 이빨로 빨대를 씹다가 입을 열었다. 미스터 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다시 편지를 보냈었잖아. 그날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어. 마음을 추스리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었나 봐. 내 편지를 받고 미스터 김은 내게 답장을 하셨어. 투병 중이라고,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면서. 그런데 그런 미스터 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선뜻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 나는 쇼코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쇼코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죽은 듯이 분꽃을 바라보는 얼굴이 붉던 노인을.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아무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사들의 예측이 비껴나갔다는 식으로. 소쿠는 그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할아버지의 편지들을 정리했다. 우습지? 웃기다. 소희야, 응. 우린 이제 혼자네.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만남 이후로 쇼코는 내 자취방에서 이틀을 같이 지냈다. 지금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던 내 단편 영화 두 편을 같이 봤다. 쇼코는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요리할 시간도 아껴가면서 할아버지가 쓴 편지들을 전부 통역해 들려줬다. 쇼코는 일정한 톤과 빠르기로 편지를 읽어줬고 가끔 영어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를 동원해 서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집 근처 찜질방에도 같이 갔다. 그곳에서 나는 쇼코의 갈색 유두 근처에 새겨진 연두빛 애벌레 타투를 보았다. 쇼코는 손가락으로 애벌레를 가리키며 웃었다.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의 낙골당에 갔다. 쇼코는 할아버지의 여름 중절모를 썼고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베레모를 쓰고 갔다. 낙골당 안에는 쇼코가 찍어준 우리 가족의 사진과 천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두 장 모델 쇼코의 시선이 내려앉아 있었다. 쇼코는 낙골당 유리문에 두 손바닥을 대고 말했다. 미스터 키. 그 말을 하고 우리는 뜻모르게 같이 웃었다. 쇼코는 우리 엄마 집에는 들리지 않았다. 집 근처의 천변에도. 쇼코가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던 나의 목에도 같이 가지 않았다. 다음에 갈게. 그래야 또 올 이유가 생기지. 나는 쇼코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출국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몸은 약간 떨어져서 팔로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식으로 포옹이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 패스를 내밀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간 쇼코의 얼굴. 그때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이모는 동이틀 무렵 엄마의 병실을 찾아왔다. 아직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이모의 얼굴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모는 16살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로 묶은 긴 머리, 검은 뿔테 안경, 손수 지은 물방울 무늬, 여러 원피스 차림의 이모. 이모는 무덤덤한 얼굴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한 엄마의 오른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이모를 바라보자 이모는 한 번 웃어 보이고는 입을 열었다. 해옥이, 너도 무릎이 속을 썩이는구나. 신기하지? 너도 나이를 먹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었냐? 너 보고 싶어 날아왔지. 날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날아오나. 없기는 이거 봐라. 이모는 등에서 둥그런 부채 모양의 하얀 날개를 펼치더니
8인용 병실 천장에 뱅글뱅글 날아다녔다. 엄마는 날아다니는 이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모습이 꽤나 우스워서 애처럼 웃었다. 그러자 이모도 만족한 듯이 날개를 젓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너 보니 좋다, 혜호가. 참 좋네. 우리 서로 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까? 이모는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서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난 아직도 우리가 한참은 어린애들 같은데 이렇게 껍데기는 할머니들이 다 됐어. 엄마는 이모의 부드러운 손등을 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이모는 할머니의 이종사촌 언니의 딸이었다. 할머니는 오수선집에 일을 도와줄 어린 여자애를 찾다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구하고 있던 순애 이모를 불렀다. 엄마는 할머니 등 뒤에 숨어서 수도가에 서 있는 이모를 가만히 훔쳐봤다. 너에게도 언니가 생겼다.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던 이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는 순애 이모가 좋았다. 언니라는 마리의 울림이 그 다정하고도 애틋하게 들리는 말이 엄마는 좋았다. 왜 어린 시절에는 고작 몇 살 위의 언니들이 그다지도 커 보였을까? 엄마는 가슴이 뛰어서 이모에게 먼저 말을 걸 수조차 없었다. 이모는 말수가 적었고 쉽게 얼굴을 붉혔다. 16살이었지만 11살인 엄마보다 몸집이 작아서 모든 옷을 줄여 입거나 스스로 지어 입었다. 동네에서 가장 작고 많은 16살짜리 여자애를 찾으라면 그건 이모가 될 터였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에게 해줄 말이 생겼다는 생각부터 했고 학교가 끝나면 수선집으로 달려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이모에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모는 초코를 들고 원단위에 본을 뜨면서 바늘에 실을 끼워 넣으면서 재봉틀에 페달을 밟으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수선집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엄마와 이모는 일부러 길을 돌아가곤 했다. 이모는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고 문방 앞에 멈춰 서기도 했고 전봇대에 묶여있는 개를 오래 쓰다듬기도 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이모의 머리 위에 내리비치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럴 때면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갔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리라는 이상한 낙관이 마음에 배어 들었다. 이모가 전쟁통에 부모와 헤어졌고 같이 살던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이모는 그 이별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이 고되거나 마음이 괴로운 날이면 고향에서 키우던 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전쟁이 끝나고부터 같이 살았던 곰이라는 개 이야기였다. 이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손으로 꼽을 만한 일이었기에 엄마는 그런 이모의 말을 기울임 들었다. 곰은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 그런데도 고마 부르면 애써서 고개를 들고 꼬리를 치는 거야. 고마 밥 먹어 말하면 곰은 안 아픈 척 밥에 코를 대고 먹는 신용을 했어. 그런 곰 앞에서 울었어. 곰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걸 느꼈거든. 한밤을 자고 나서 계집애 가니 곰이 사라졌더라. 그 애가 사라지고 한 달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 울고 또 울었지. 내가 괜히 곰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곰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아픈 걸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하니까 죽으러 나간 거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지. 아무리 슬프더라도 내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울지 말았어야 했는데. 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는 곰이 되어서 곰에게 이야기하는 이모의 모습을 봤다. 고마 밥 먹어. 그 말을 하고 엉엉 우는 이모의 모습을 바라봤다. 곰의 마음으로 이모를 바라보며 이모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죽은 개의 마음으로 이모를 바라보곤 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를 잃고 나서도 더 잃을 것이 남아있던 이모의 모습을 엄마는 이모를 사랑했다. 이모의 남편은 엄마의 친구 나니 아줌마의 오빠였다. 그의 스쳐 지나가면서 본 이모에게 호감을 느꼈고 나니 아줌마의 손에 이모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모는 주머니에 편지를 넣어두었다가 화장실에 가거나 엄마와 함께 집에 갈 때 그 편지를 읽었다. 그 순간에 이모는 어두운 방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상대하고 수도가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며 이모의 얼굴은 그저 평범한 사랑을 갈망하는 22살짜리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 속에서 이는 감정을 자제하려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 이모의 얼굴에서 엄마는 이상한 쓸쓸함을 봤다. 막막하고 두렵지만 행복한 무언가를 간절히 희망하면서도 주저하는 얼굴. 그들은 두 계절을 만나고 결혼했다. 이모와 엄마는 종종 엄마 회사 앞에 칼국수 집에서 만났다. 이모는 예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고 큰소리로 음식을 주문했고 말을 할 때는 눈이 빛났다. 새로 산 것이 분명한 블라우스에 무릎 위에 올라오는 치마를 입었고 짙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얼굴이 더 화사해 보였다. 이모는 칼국수 그릇 안에 든 바지락의 살을 하나하나 발라서 엄마의 접시에 덜어주고 자기는 면만 건져 먹었다. 양보하고만 살지 마. 자꾸 이렇게 남한테 퍼주면 버릇된다. 엄마는 숟가락으로 이모가 발라준 바지락 살을 떠서 이모의 접시에 덜어줬다. 혜호가, 응?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살아보고 싶어. 이런 기대가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이모는 곧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모든 사랑과 기회를 다 줄 거라고 했다. 엄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질투를 느꼈다.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혜우가 너처럼 날 좋아해준 사람은 없었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넌 내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 엄마의 가족들은 언제나 이모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모는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모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태도였다. 언니 이거 엄마는 소가죽 지갑을 이모에게 건넸다. 살면서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었다. 언니 결혼 선물 너무 늦게 줬지. 첫 월급 타고도 언니에게 따로 해준 게 없었잖아. 나 지갑 있어.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줘. 엄마는 이모의 구멍난 지갑을 떠올렸다. 기우고 또 기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지갑. 이거 꼭 언니 써. 바보처럼 형부한테 주지 말고 이건 언니 선물이야.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 그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것도 사줄게. 이모는 그 지갑이 작은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감싸지고 조금씩 쓰다듬었다. 엄마는 종종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이모를 바라본다. 가죽지가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하던 그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그 애에게 왜 고작 이런 것 하나에도 그토록 당황하고 행복했는지 묻는다. 너는 더 좋은 것들을 누렸어야 했다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엄마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양쪽 정강이에 손바닥 크기만한 푸른 멍이 번져 있었고 팔에는 긁혀서 피가 맺힌 상태가 보였다. 부엌 바닥에는 김치, 꽁다리, 고등어 가시, 계란 껍데기와 담배꽁초, 물에 불려놓았던 검은 콩, 콩나물 대가리, 파프리와 양파 껍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빛이 부엌 쪽창으로 들어와서 엉망으로 더러워진 부엌 바닥을 환하게 비쳤다. 엄마는 이모를 부엌에 두고 방으로 갔다. 바닥으로 속옷이 널려 있었고 이불과 요가 날카로운 것에 찢겨 입을 벌리고 있었다. 콘팩트가 깨져서 바닥이 온통 화장분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것들 위로 구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엄마는 밥 공기에 물을 떠서 이모의 입을 죽이고 빗자루를 들고서 안방부터 청소하기 시작했다. 안방에 물걸레질까지 마치고 나서 이모를 방으로 데려와 속이 터진 요 위에 눕혔다. 이모는 떨고 있었다. 별일 아닐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집에서 대충 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와 이모의 집에 짐을 풀었다. 형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언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자 이모는 엄마의 짐을 도로 배낭에 담아 집 밖 골목으로 내던져버리고 현관문을 잠갔다. 엄마는 퇴근 이후에 이모를 찾아갔다. 현관문에 노크를 하고 이모의 이름을 불렀다. 안방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다. 엄마는 이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이모에게는 남편 말고는 변변한 친구도 없었고 엄마의 부모는 이모에게 우리를 친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모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엄마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얼마나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을까. 할머니가 마당에 가만히 있어서 엄마를 보고 있었다. 순애는 오늘 떠났다. 집주인이 이 키를 줬어. 방 좀 정리하라고.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다. 장롱과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큰 살림은 없었고 소미불과 이모의 옷이 잘 개켜져 있었다. 남자 옷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모가 무슨 재주인지 그 옷들을 빠짐없이 가져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이모의 옷과 이모가 남긴 살림을 보자기에 쌌다. 이제 순애는 없는 사람이야. 우린 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보따리의 매듭은 다시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했다. 엄마는 매듭을 풀려고 한참을 애쓰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그 보따리가 이모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다. 희미한 나프탈린 냄새가 났다. 순애에게 우리가 금전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 거야. 그걸로 좋게. 내가 설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니. 나서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형부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결론이 난 일이야. 벌써 소문이 바다에 순애 남편이 북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증거도 없는 일이에요. 신문에도 나왔잖아. 그치들이 공산주의 책을 읽고 라디오로 북의 방송을 들었다고.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눈도 맞고 귀도 맞고 그렇게 믿어야 해. 그리고 언니니 형부니 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내 진짜 언니도 아니잖아. 8초를 넘었으니 친정이라고도 할 수 없지. 어디서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는 엄마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내서 근처의 개천에 던져버렸다. 언제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라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허울로 이용만 했잖아. 그래, 나도 살려고 그랬다.
걔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 그게 너도 나도 사는 길이야. 할머니는 일생 동안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태도로 답답한 인생을 버텨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태도를 경멸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무정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눠질 없다면, 상대의 삶을 일정 부분 같이 살아낼 용기도 없다면 어설픈 애정보다는 무정함을 택하는 것이 나았다.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었다. 검찰은 피고인 8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4명에게 징역 20년, 4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주일이 지난 첫 재판에서 판사들은 검사의 구형 그대로 판결했고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방공법을 위반했고 내란 예비 음모 및 선동을 했다. 형부는 사형과 무경을 면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소식은 그것뿐이었다. 엄마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써서 청와대에 보냈다. 엄마는 대통령 오해를 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갇힌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0살의 엄마는 그토록 무지하고 순진한 아이였다. 인간이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수도 있다는 존재라는 것은 차마 상상조차 못했던 여자아이였다. 2달 후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결과 중 어떤 것도 뒤집히지 않았다. 사형수와 무기수는 겨울 규치소에 남고 유기술은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엄마는 피고인들을 위한 목요 기도회에 참석했다. 기독교 회관에서는 피고인 가족들과 천주교 사제, 개신교 목사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다. 불공정한 비밀 군사 재판이 아닌 공개 재판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와 차가운 옥중에서 가족들의 면회조차 받을 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도가 이어졌다. 엄마는 사람들과 국수를 나눠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주워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4살짜리 아이의 목에 끈을 묶어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빨강이의 자식이라고 총살하는 신용을 하는데 어른들이 둘러서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만 있었다는 이야기, 소풍을 간 딸아이의 도시락에 같은 반 아이들이 개미를 넣었다는 이야기,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가 터졌다는 어느 아이 엄마 이야기, 남산, 그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두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를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다. 언니 미안해.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모를 향해 속으로 말했다. 엄마는 기독교 회관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걸었다. 곧 대학로가 나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해옥이 처제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웃던 형부의 얼굴도 그런 형부와 함께 있을 때 반짝이던 언니의 얼굴도 모두 꿈 같았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정기구현 사재단에서 배포한 선전물을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그때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끔씩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양은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고. 세상 살아온 사람 말이야. 가만 살아도 불똥 튀는 세상이야 이 양. 4.19 혁명에 참여했던 것을 자랑으로 알던 부장은 부드러운 말씨로 엄마를 달래듯이 말했다. 이 양이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서지 마. 애처럼 굴지 마. 엄마는 목요일마다 명동에 가서 민주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피고인들 가족을 따라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나눠줬다. 처음에는 순애 이모와 형부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끌리듯이 그곳으로 갔다. 집회를 할 때면 맨 구석에 서서 발언자의 말을 듣고 대열의 맨 끝에 종종걸음으로 따라붙었다. 집에 내야 할 생활비를 활동기금으로 넣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버스비를 아껴 목요 모임에 보탰다. 사형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집행되었다. 사형이 이미 집행된 줄도 모르고 사형 판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길을 가던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내 남편, 내 아빠, 내 아들의 얼굴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안녕 잘가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걱정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보지도 못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음껏 만져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잃었다. 나라에서는 유족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형들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해서 가족에게 보냈다. 죽은 몸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어요. 기진한 사형수의 부인이 겨우겨우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세상은 사람의 사랑을 제 목숨을 몇 번이고 팔아서라도 사람을 살려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도리어 비웃었다. 사람에 대한 사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너희 힘없는 인간들은 언제나 조심하고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평범한 인간 8명의 목숨 따위가 뭐가 대수냐고.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법이고 빨갱이라고 하면 빨갱이인 거라고. 꿀으라면 꿀으라고. 사랑 같은 거 명분만 달아놓으면 쉽게 죽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입 다물고 말이나 잘 들으라고. 그들은 나라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엄마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일에 대해서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그런 엄마에게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고 다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엄마의 내상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엄마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고 누구도 그 일로 엄마가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엄마가 그 일에 대해 내뱉었던 그 순진했던 모든 말들과 이상주의에 기댄 세상에 대한 몰 이해와 부끄러웠고 세상의 단단함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단단한 벽이 엄마를 침묵하게 했다고 했다. 엄마의 침묵을 깨뜨린 건 의외의 사람이었다. 혜옥 씨 괜찮아요? 엄마는 커피잔을 들고 자리에 굳은 듯이 서서 그를 바라봤다. 뭐가요? 엄마는 그에게 대묻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차가운 얼굴에서 울려 나온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그것이 입사한 지 1년 만에 엄마와 아빠가 처음으로 나눈 개인적 대화였다. 아빠는 25이 되던 해에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5년을 혼자 지낸 사람이었다. 아빠는 항상 싸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차가운 얼굴에서 엄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엄마가 한창 직원들에게 선점을 나눠주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는 평소와 같은 싸늘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었다. 그런 아빠가 엄마의 안녕을 물었을 때 엄마는 그 말에 저항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의 속이 궁금해졌다. 너무 많이 참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말했다. 독감이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던 시간 동안 아빠의 첫 번째 아내는 겨울 김장을 담갔다. 독을 마당에 다 묻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 있었다. 선보고 그다음 주에 바로 결혼했어요.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가족이 되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 사람과 저는 나란히 걸어본 적도 없어요. 남자와 같이 걷는 건 부끄러운 짓이라고 배웠대요. 사람이 좀 바보 같았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바보 같은 거. 그러니까 저랑도 살았겠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담가놨는지. 매 끼니 김치만 먹어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참 맛있더라고요.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김치도 못 먹어보고 바보같이 아빠는 회의 안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 말들을 했다. 허세나 가장이 없는 아빠의 말들을 들으면서 엄마는 순애 이모를 떠올렸다. 엄마와 아빠는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고 회사 뒤편의 중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중얼거리듯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사형 집행 이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날 처음으로 꺼냈다. 나라가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알아요. 사법살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얼굴이었어요? 혹시 저희 고향에서는요, 군인들이 전쟁 막바지에 동네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부역자로 몰아 총살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모이라고 한 다음에 줄을 세워 다 죽여버렸대요. 어머니는 저를 안고 강 속에 숨어서 살아남으셨지만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여버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젖먹이 아기를 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일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쉽게 묻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건지, 그 앞에 뭐가 있길래 사람에게 저지른 짓들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잊은 채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그저 생각만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이런 세상에 부역한 거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저는 혜옥 씨 같은 용기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마친 뒤 살림을 합쳤다. 엄마의 가족은 재산도 직업도 변변치 않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반대했다. 호치자리라니 엄마는 집안의 추문거리가 되었고 가족으로부터 절연당했다. 순애 이모가 엄마에게 다시 연락해 온 건 그쯤이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지. 너희 회사에 전화해보니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 결혼 축하해. 공중전화가 동전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 1월에 애 낳았어. 그랬어? 언제 우리 보러 안녕 와. 엄마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모의 말을 듣고도 축하한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다. 이모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엄마는 이모가 자신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싶어 했으리라는 생각을 들었다. 엄마에게 다시 연락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뿐일 거라고. 엄마는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몇 번 이모를 만났다.
그때마다 이모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다. 견눈질을 흘끔흘끔 쳐다보기가 눈이 마주치면 빠르게 피해버렸다. 이모는 자신의 손톱 끝 슬리퍼 밖으로 나온 발가락, 길바닥에 담배꽁초, 아기의 가제수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을 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져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물어야 했다. 팔 뒤꿈치가 허옇게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 이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이가 손에서 밤에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 잠시나마 제 다리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 잘 울지도 않고 이모가 일할 때는 기다려줄 줄도 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이모의 목소리에는 힘이 붙었고 그분 어깨에는 펴졌다. 이모는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살아서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모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다. 이모는 이모의 등에 붙어서 작은 숨을 쉬는 아이가 이모의 몸 밖에 붙어있는 심장 같다고 생각했다. 이모는 지나간 1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엄마도 묻지 않았다. 이모는 다만 엄마가 형부의 면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읽을 책들을 붙여주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형부가 예전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몸을 조금 다쳤어. 이모는 그렇게만 이야기했다. 엄마는 목요 기도회를 다니면서 남산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들었다. 고막이 터지고 눈꺼리 부러지고 정강이 뼈가 꺾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차에 치여서가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형부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말을 담담하게 하는 이모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모가 엄마는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모는 최종 재판에 참석했었다고 말하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주제를 돌려야 하는데 그 생각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면 엄마는 어색하게 나며 엄마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의 결혼 생활의 한심한 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친정 식구들과 전원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사실 엄마는 행복한 편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그 행복을 드러냈다간 이모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태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엄마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이모를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만약에 찾아갔다. 가끔씩 통화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이모는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엄마 또한 그랬다. 엄마는 살얼음판을 딛듯이 이모의 상처가 닿지 않은 마음들만을 디디려 했고 이모는 엄마가 이모를 조금이라도 가여워할까 봐 애써 아픈 마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엄마는 심지어 이모가 안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조차 몰랐다.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가 서서히 그들의 사이를 멀게 했고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쌓아왔던 마음들도 더 이상 그 관계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동안 엄마와 이모는 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다. 임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모의 힘들었던 시절을 연상시키리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는 몸의 변화나 출산 준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이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미루게 되자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순애 언니라고 편지를 쓰다가도 할 말이 동이 나서 더 이상 쓰지 못했다. 엄마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이모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이모가 불편했다.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 싸구려 샌들, 바깥으로 삐져나온 새끼발가락, 자신 없는 표정과 목소리, 관심의 전부를 아이에게 두고 있는 모습, 안경 아래 묻어있는 눈물 마른 자국, 돈이 부족하면서도 매번 밥을 사주려는 모습, 마치 자기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란 듯이 태연한 척하는 모습, 형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도 못하는 모습. 언니의 그런 태도는 형부에게 죄가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 차가운 얼굴의 엄마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애들러 말하는 이모. 어쩌다 서울에 올라와서 땀에 젖은 얼굴로 엄마의 아들을 안고 슬픈 표정으로 그 애를 보던 이모의 얼굴. 그 눈, 죽은 개에 대한 지겨운 레퍼토리. 해우가 내가 키우던 곰이라는 게 알지?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해. 엄마는 이모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오면 냉정하게 대했다. 그러자 머지않아 이모도 더 이상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엄마가 이모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이모를 아프게 했지만 그만큼이나 엄마 역시 오래도록 아프게 했다. 지금도 엄마는 엄마가 어떻게 순대 이모를 저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왜 그리도
어려웠는지 엄마는 생각한다.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더 오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후자다. 20대 초반에 엄마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연인들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얼굴들이 아직 또 엄마의 인생에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어떤 인연도 잃어버린 인연을 대체해 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의외로 생애 초반에 나타났다. 어느 시점이 되니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관계의 첫 장조차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생애 한 시점에서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그 빗장 바깥에서 서로에게 절대로 상처를 입히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 같이 개를 하고 부부동반 여행을 가고 등산을 했다. 20살 때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때는 뭘 모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로 또 엄마는 이모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형부가 출소한 해의 겨울이었다. 이모의 집은 운동화 공장 뒤편에 작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 닫힌 셔터가 보였다. 엄마는 그 앞에서 이모를 불렀다. 발소리가 들리고 셔터가 올라갔다. 이모는 애써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찾기 어렵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이모는 엄마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쏟아졌지만 엄마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모가 그렇게나마 방에서 난 냄새를 없애려고 한다는 고 느꼈기 때문이다.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다. 이모의 딸은 소파를 펴놓고 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신은 양말 바닥이 시커멓게 번들거렸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피하면서 인사했다. 아이의 맞은편 형부가 있었다. 그는 다리를 쭉 펴고 정물처럼 앉아서 방구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뼈에 겨우 거죽을 입혀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는데 단지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골격마저 쪼그라든 것 같았다. 눈을 일부러 크게 뜬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얼굴에는 이상한 웃음이 얼어 있었다. 여보, 해옥이 왔어요. 내 동생 해옥이 당신 알죠? 이모는 다정하게 그렇지만 아주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했고 그는 엄마를 보며 찡그리듯이 웃었다. 당신은 이거라도 좀 입어요. 이모는 내복 차림의 남편에게 푸른 잠바를 건넸다. 그는 푸른 잠바를 주섬주섬 입으려고 했지만 잘 입지 못했다. 소매에 손을 넣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였고 손끝이 떨렸다. 엄마는 이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모는 엄마의 시선을 피했다. 이모의 딸이 그의 손을 잡아서 소매를 넣어주었다. 안경이 콧등 밑으로 내려가자 손등으로 안경을 올리고는 나머지 팔을 옷에 넣었다. 양팔을 옷에 다 넣고 나서는 능숙하게 단추를 채웠다. 아이는 방구석에 구겨져 있던 검은 바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입혔다. 그는 갓난아기처럼 수동적으로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방문 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통닭 사왔어. 언니 이거 좋아했잖아. 엄마는 비닐봉지에서 통닭이 든 종이봉투를 꺼냈다. 튀긴 닭의 고소한 냄새가 퀴퀴한 집안 냄새에 섞여서 돼지 비린내처럼 바뀌었다. 이모는 신문지를 가져서 바닥에 깔고 엄마는 종이봉투를 뜯어서 그 위에 통닭을 버려놓았다. 아직 뜨겁네. 이모는 통닭을 보자마자 살점을 뜯어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말했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늘 상대에게 먼저 권하고 나서야 먹던 이모였기에 엄마는 이모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모는 아주 오래 굶은 사람처럼 숨을 쌕쌕 몰아쉬면서 고기를 씹었다. 이 방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며 고기를 먹었다. 엄마는 이모의 딸에게 와서 먹으라고 손짓했다. 엄마가 하나 남은 닭다리를 그에게 내밀자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닭다리를 채가더니 후 불어서 형부 입에 가져왔다. 그가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의 입에 닭다리를 갖다 댔다. 그는 팔을 휘저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 와중에도 이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닭뼈에 붙은 연고를 뜯고 있었다. 닭기름과 침이 뒤섞여 입가가 번들거렸다. 아이는 집요하게 그의 입에 닭고기를 넣으려고 했다. 닭다리의 살점을 손으로 발라내 그의 입에 억지로 넣는 순간 발버둥치던 그의 몸이 잠잠해졌다. 그의 오줌이 바닥으로 흘러내려왔다. 뜨거운 오줌은 엄마의 손가락과 스타킹, 원피스 자락을 거쳐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를 적시고 통닭 조각들을 더럽혔다. 사람의 몸에서 그토록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젖어가고 있었다. 바닥은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오줌은 그의 맞은편 벽까지 가닿았다. 아이는 누렇게 바른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모는 아직 오줌이 닿지 않은 통닭 몇 조각을 재빨리 주워서 소반 위에 올려놓고 엄마를 바라봤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예쁜 옷을 버려서 어쩌지? 우선 수도가에 가서 씻어. 난 그동안 애 아빠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수도가에 가서 그의 오줌이 묻은 손을 씻고 스타킹과 원피스 자락을 비벼 빨았다. 차가운 물로 빤 스타킹을 다시 신으면서 엄마는 추위에 떨었다. 어느 집 부엌에서 된장을 끓인 냄새가 풍겼다. 엄마는 슬프지 않았다. 그를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 들지 않았다. 엄마는 그저 그 집이 싫었다. 이모의 딸인 그 조그만 아이마저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편안한 엄마의 집, 엄마의 이불소를 기어다라고 하고 싶었다. 깨끗한 양말을 신은 엄마의 아이를 보고 싶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도 엄마와 이모는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모는 갈아 신을 스타킹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이제 그만 가봐. 이모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아. 어서 가. 이모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핸드백을 들고 어색하게 일어났다. 큰 트럭이 지나갔는지 바닥이 무너질 듯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는 엄마를 보고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웃고 있는 입꼬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는 못 가. 이모는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이모를 쳐다보다가 손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었다. 해우가 이모가 엄마를 불렀다. 이모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함부로 자른 짧은 머리, 목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불어난 몸, 거칠어진 목소리, 순애 언니. 나는 언니가 싫고, 언니의 집이 싫고, 언니의 모든 것들이 싫어. 이모는 그 모습으로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잘 안 들린다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소리쳤다. 항상 이런 건 아니라고. 나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뒤로 돌아가갔다. 혜우가 잘 살아. 엄마는 이모의 말을 알아듣고도 못 들은 척 팔짱을 끼고 앞으로 걸어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엄마는 이모가 엄마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거기에 계속 서 있으라는 것을 알았다. 혜우가 잘 살아. 이모는 무태 걸린 배를 호수로 밀어내듯이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엄마는 이모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도 가끔 엄마는 이모를 떠올렸다. 저녁을 준비하다 부엌 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나 한 살도 되지 않은 듯한 작은 아기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아기 엄마들을 볼 때 그랬다. 우연히 기독교 회관이나 명동성당을 지날 때는 되도록 빨리 걸으려고 했고 살면서 몇 번은 이모에게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었다. 시간은 이모를 한때 엄마의 삶에 머물렀다. 스쳐간 사람으로 기록했고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죽음 직후에 사람의 영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들어 알고 있었다. 이모가 16살짜리 아이의 얼굴로 엄마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엄마는 엄마가 이모에게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를 바라보는 이모의 얼굴은 언젠가 형부의 연애 편지를 읽을 때처럼 쓸쓸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이모는 물에 닿는 다음 비는처럼 점점 작아졌다. 언니는 가벼워지고 있구나. 엄마는 손바닥만큼 작아진 이모를 보며 말했다. 해호가 기억해? 몸이 작아질수록 이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게 울렸다.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엄마는 병실 파티션 위에 올라앉은 이모의 입 모양을 따라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그러자 이모는 그 가느다란 목과 작은 머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잊으면 안 돼, 혜호가. 창에서 햇살이 내려오자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진 이모가 햇빛에 실려 떠났다. 엄마는 한참 동안 창에서 내려오는 햇살에 눈길을 주다가 이모의 손길이 닿았던 엄마의 오른쪽 무릎을 만져봤다. 그건 분명 꿈이 아니었다. 엄마는 보조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서 방금 어린 시절에 알던 언니가 이 방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의 그런 반응에 놀랐고 한편으로 무서워서 그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 터진 엄마의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모가 찾아온 날의 모든 경험들이 진짜였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엄마가 이모에게 용서받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감각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이모가 유품으로 남긴 오래된 가죽 지갑 속에서 나온 두 소녀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동생처럼 보이는 작고 마른 소녀를 뒤에서 안고 있는 키가 큰 소녀, 작은 소녀는 자기가 지은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키가 큰 소녀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둘은 돌담 앞에서 아무 그늘 없이 활짝 웃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서울중앙박물관에 놀러 갔던 날이었다. 코팅된 그 작은 사진은 기통이가 닳고 반들반들해진 가죽 지갑의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엄마는 유품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이모의 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며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라고 조용히 속삭였을 뿐이다.